이게 지어진 지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이게 가운데 딱 기둥이 두 개 있어서 적정한 각도에 숨으시면 뒤가 안 보여서 주무시기 좋으실 것 같은데,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넘기는 것 좀 주시겠어요? 박영채 선생님, 이거 파워포인트 넘기는 거. 제가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퇴직 직전에 계시거나, 퇴직 직후에 계신 분들 만나서 그분들 강의하고 설명 듣고 뭐 상담하고 하는 일이 주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로 저의 정신 상태는 보통 한 60세 전후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젊으신 분 만나면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되게 좋은 기분으로 이제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뭐 뒤에 연금 이야기를 드릴 텐데, 고객분들 만나시면 연금이라는 상품을 설득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노후에 편안하게 잘 살고 싶지만 그 앞에 조건이 붙죠. 나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잘 살고 싶은데 저축도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좀 알고 고객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나씩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원숭이가 나오죠. 조삼모사 이야기는 중학교 때 많이 들었잖아요. 이 이야기를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에 연금의 이야기가 다 숨어 있어요. 왜 고객들이 연금을 안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다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도토리 3개, 저녁에 4개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원숭이 멍청한 놈 3개나 4개나 똑같은데 왜 저 욕할 뻔했네요. 왜 저러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뭘까? 왜 얘네들은 왜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아침에 하나 더 달라는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원숭이가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게 뭔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원숭이가 도토리를 저녁에 4개 그냥 받으려고 하면 뭐가 고민이 돼서 아침에 하나 더 달라고 그러는 걸까요? 첫 번째, 원숭이는 왜 아침에 4개 달라고 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 저녁에 사육사가 안 올지 몰라. 그렇지 않아요? 올 거가 확실하면은 그냥 저녁에 받으면 되잖아요. 이게 내가 젊은 친구들한테 강의를 할 때 항상 느끼는 게 이거예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제가 글 같은 거를 신문 같은 데 기고를 많이 하는데, 국민연금 글은 댓글을 보기가 싫어요. 외행간 욕들이 다 써 있어요. 우리 아들이 들고 와가지고 아빠 이게 무슨 욕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 젊은 친구들한테 되게 반응이 안 좋아요. 왜 그래요? 자기들한테 아주 먼 미래의 일이고 그게 나한테 다가올 것 같지가 않거든요. 사육사가 저녁에 올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우린 뭘 보장해 달라고 항상 국가에 이야기하는 거냐 그러면, 저녁에 사육사 꼭 온다는 보장을 해달라는 거죠. 뭐예요? 명문화 시켜달라는 거잖아요. 사육사 나 저녁에 꼭 와야 돼? 이게 좀 담보가 돼야 돼요. 두 번째, 그게 담보가 되면 뭐 때문에 안 할까요? 또 사육사는 저녁에 오는데 내가 저녁까지 살아있을까? 그 고민하지 않으세요? 저희 와이프한테 연금 들자 그러면 예전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일찍 죽으면 어떡하려고. 대부분의 고객들이 오래 사는 걸 리스크로 여기지 않고 일찍 죽는 걸 리스크로 여겨요. 그래서 일찍 죽을까 봐 겁이 나. 그런 사람한테 연금이 팔리겠어요? 쉽지 않아요. 연금 가입할 때는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종신보험도 가입할 때는 그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저녁에 올까? 이런 생각들을 하죠. 이게 연금에 관련 딜레마예요, 딜레마. 세 번째, 이거 두 개가 해결되고 나면 내가 오래 살 거라고 확신이 들고 저녁에 살아있을 거고 사육사도 저녁에 오는데, 그런데 왜 아침에 4개를 달라고 그럴까? 이유는 뭐예요? 수익률이에요, 수익률.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란 말은 아침에 3개랑 저녁에 4개가 같은 값이라는 거죠. 3개랑 4개랑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 정도를 더 받는 거 가지고 내가 욕구를 지연시킬 거냐 말 거냐의 문제거든요. 그게 만약에 문제는 아침에 4개를 달라고 그럴 수 있지만, 반대로 저녁에 5개를 주거나 저녁에 6개를 주면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익률이 적정한가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금에서 이 3가지 니즈를 고객한테 잘 설명을 해줘야 고객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또 연금 판매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연금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는데, 보시면 이게 뭐냐면 오디세우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디세우스 어디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트로이 목마는 다 들어보셨죠? 트로이라는 데가, 제가 원래 트로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니까 그리스에 있는 줄 알고 찾아봤더니 그리스에 있지 않고 지금 터키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리스랑 터키 사이에 있는 바다를 우리가 에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재작년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저기를 터키 트로이에 갔었어요.
그랬더니 가는 순간에 이게 가이드가 저한테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세계 3대 허무 관광지가 있대요. 그 뭐냐고 그랬더니 첫 번째가 코펜하겐에 가면은 그 뭐가 있어요? 인어공주 동상 있잖아요. 그 인어공주 동상만 있대요. 그거 보면 볼 게 없대요. 두 번째가 저 벨기에 브뤼셀에 가면은 오줌싸개 소년 동상 있잖아요. 그것도 가면 오줌싸개 소년 동상만 있대요. 불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트로이에는 가면요. 트로이에 가면 목마도 없대요. 가짜로 만들어 놓은 목마만 있대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트로이 전쟁에서 트로이 목마를 만들어낸 장군이 이제 오디세우스라는 장군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고향으로 막 돌아가는데, 보통 지금은 비행기 타면 한 3시간이면 고향으로 돌아가거든요. 에게를 건너가는데 9년이 걸렸어요. 9년. 그 돌아다닐 때 이야기를 써놓은 게 이제 오디세이아라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읽은 것 같이 느끼는 그런 책 있잖아요. 거기 나오거든요. 거기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보면 막 날아다니는 이상한 괴물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보면 인면조 있죠. 얼굴은 사람이고 모양은 새처럼 생긴 거. 걔가 뭐냐면 우리가 사이렌이라고 불러요. 사이렌. 우리가 앰뷸런스에 있는 사이렌 있죠. 그 사이렌의 어원이 여기서 나오는데 너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근데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홀려가지고 벽에 가서 받아 죽거나 바다로 뛰어내려 죽거나 그래요. 근데 이 오디세우스라는 장군은 노래는 듣고 싶은데 죽기는 싫어요. 그래서 이 선원들은 전부 다 노는 져야 되니까 길을 전부 밀랍으로 막아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길은 열어놓되 몸은 묶어버려요. 그리고 사이렌의 노래를 들으면서 가는 거예요. 가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제발 풀어줘라고 큰 소리로 외치지만 얘들이 들을 수가 없어. 우리가 고객한테 연금을 파는 거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중간에 계속 해지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강제적인 장치, 좀 스티키하게 묶어두는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중도에 다 털어서 나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 상품이 왜 필요하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이 이야기가 외국의 연금 교과서에 항상 1페이지에 나옵니다. 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자꾸 헐어 쓰려는 습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묶어두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해지해서 쓰는 게 좋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묶어두는 게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결국 지나고 나서 보면 찾아쓰기 힘든 자산만 남아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합니다. 그래서 사이렌 이야기할 때, 그래서 외국에서는 연금에 가입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디세우스 약정을 한다 그래요. 오디세우스 약정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짚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왜 그러면 연금 가입 같은 거 싫어할까? 이 이유는 내가 잘못된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한 거라 그래요. 이제 뉴욕대학교의 할 허시포드 교수가 재밌는 실험을 하는데, 이 기계 혹시 보셨죠? 병원에 가면 MRI 기계. 작년까지는 우리가 비싼 돈 내고 검진했는데 올해부터 건강검진 항목에 이게 의료보험에 들어가가지고 되게 비용이 낮아진 fMRI라는 뇌사진 찍는 기계입니다. 뇌라는 놈은 단백질 덩어리인데 무게가 1.4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사람 성인 남자 한 70kg 정도 된다 그러면 1.4면은 한 2% 정도 되는 거잖아요. 하루 쓰는 에너지의 20%를 쓴다 그럽니다.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쓰는데, 그래서 애들이 공부하다가 공부 좀 하면 배고프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뇌 사진을 한번 찍어보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 때마다 그 생각의 종류에 따라서 뇌의 전류가 흘러가는 부위가 다 달라진대요. 거기서 착안을 해서 이분이 이 실험 대상자들이 MRI 기계에다 다 집어넣고 사진을 찍으면서 주문을 3가지를 해요. 첫 번째, 현재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라 라고 하고 사진 한 장 쾅 찍으면 대부분 사람 뇌파가 어디 흘러가냐면 뇌 앞쪽 이 전두엽에다가 뇌파가 막 흘러간답니다. 100명을 찍으면 100명이 다 비슷해요. 근데 두 번째, 나 말고 전혀 다른 사람, 나랑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을 사진을 생각하고 사진 한 장 딱 찍어보려면 내 앞쪽에 흘러든 전파는 싹 사라지고 내 가운데 쪽에 뇌파가 다 흘러간대요. 중요한 건 3번째. 10년 뒤에 당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고 사진을 찍으면 100명 중에 96명 정도는 내 가운데 뇌파가 흘러간대요. 그럼 사람들은 현재의 나랑 10년 뒤의 나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 지금 저축하면 10년 뒤에 딴 사람이 찾아 쓴다고 생각해요. 혹시 옆집 아저씨나 뒷집 아줌마를 위해서 저축하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근본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뇌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축하기 하면 힘들어요.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뭐가 있냐면 그 나머지 4명 있죠. 나머지 4명은 현재 나랑 10년 뒤에 나를 생각할 때 같은 부위 여기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도 신기해서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동일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 실험을 해가지고 같은 부위 활성화되는 사람 아닌 사람의 재산을 다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현재의 나랑 미래의 나를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재산을 2.5배를 더 가지고 있어요.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계산기, 이게 뇌파입니다. 이게 현재의 나를 생각할 때 뇌파고요. 이게 미래의 나를 생각할 때 뇌파고, 이게 다른 사람 생각할 때 뇌파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지금 저축하고 있지 않은 것은 내 탓이 아니고 뇌 탓이에요. 그러면 부자가 되려면 뇌를 속여야 돼요. 근본적으로 뇌를 속여야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계산기를 하나 심플한 걸 만듭니다. 뭐냐 그러면요, 미래의 자기 모양으로 된 아바타를 하나 만들어요. 아바타를 딱 만든 다음에 얘 스케일바를 딱 만들어 놓고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소득이나 재산을 미래를 위해서 쓰겠다고 딱 하면 얘가 살짝 웃어요. 그리고 반대로 현재 다 써버리겠다 하면 얘가 인상 확 찡그리게 만들어 놔요. 그리고 저축 금액을 결정하기 전에 저거 스케일바를 가지고 놀게 해요. 그런 다음에 저축 금액을 딱 결정시키면 희한하게 저축 금액이 올라가요. 미래를 보게끔 만드는 거죠. 반대 경우도 있어요. 젊은 아바타를 딱 놓고요, 현재를 해서 쓰면 활짝 웃고요, 미래에서 쓰겠다 그러고 하면 확 찡그르게 만들면 저축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인지 기능들을 좀 활용해서 미래를 좀 생각하게끔 만들어 놓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뇌를 속여야 돼요. 지금 저축하는 게 뭐 미래의 나를 위해서 쓴다라는 것들을 자꾸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소설 보면 다 나오죠. 또 12월 달 되면 나오잖아요. 크리스마스 캐럴에 보면 유령이 세 분이 나오죠. 유령은 세 분이라고 그러는 게 맞나요? 세 명? 세 놈? 이상하네. 여튼 과거의 유령, 현재의 유령, 미래의 유령이 나오는데, 스크루지라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바꾸게 된 계기는 미래의 유령을 봤을 때예요. 그래서 미래를 상상하게끔 고객한테 해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자기의 미래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런 사람만이 저축할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투자할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미래가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아까 일찍 죽으면 어떡하지? 그 고민에 대한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연금을 준비할 때 왜 종신형 연금을 해야 되지라는 생각들을 하면, 종신형 연금은요, 평균 수명에 죽는 사람들한테는 필요 없어요. 평균 수명에 죽는 게 정확하면요, 그거는 어차피 경험생명표에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냥 확정형 연금 가입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근데 종신형 연금을 가입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살까봐.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앞으로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 개념이죠. 이게 지금 보시면 타임지에서 2015년도에 만든 잡지인데 보면은 올해 태어난 아기가 몇 살까지 산다 그래요? 142살. 블룸버그는 173세. 정말 이렇게 오래 살까?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왜 그런 평균에 집착해서 사느냐. 우리 맨날 고객한테 몇 살까지 살 거냐고 물으면 80세에서 85세? 좀 많으면 90세 사이 정도 답변이 많이 나오죠. 왜 그럴까? 맨날 평균 수명만 듣고 살아서 그래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미국에서 전투기 사고가 계속 난 적이 1940년도 말에 미국 공군에서 하루 사이에 17명의 조종사가 추락을 해요. 난리가 났죠. 이거 뭐가 문제야? 그 비싼 비행기, 사람보다 비행기가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여하튼 왜 뭐가 문제야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사고 원인이 뭘까 조사해봤더니 기계장치 오류인가? 전자장치 오류인가? 여기에 대해서 막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아니에요. 뭐가 문제지? 조종사가 실수를 했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꼼꼼히 파려고 들어가서 봤더니 진짜 원인은 뭐에 있냐면 조종석 설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조종석을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를 찾아봤더니, 조종사들을, 전체 조종사들 4,000명 정도 넘는 조종사들을 신체 부위를 10개로 나눠요. 10개로 나눈 다음에 팔 길이, 다리 길이를 다 재가지고 각각의 평균을 낸 다음에 그 길이에 맞게끔 조종석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10개 전 항목에서 평균하고 일치하는 조종사를 찾아봤더니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한 3개 분야 정도라도 맞는 사람을 찾아봤더니 전체의 3.5%밖에 안 돼요. 뭐냐 그러면 평균을 만들었더니 평균에 안 맞는 일이 생겨요. 이걸 우리가 뭐냐면 평균의 함정에 빠졌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났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이게 생겼어요. 자동차 사면 뭐가 있어요? 앞으로 당기고 뒤로 밀고 하는 조정하는 작업들을 하죠. 그 평균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평균이 중요한 게 아니고 평균에서 얼마나 벗어나느냐가 중요해요. 리스크를 다루는 직업은 평균에서 얼마나 벗어나느냐를 다루는 거거든요. 우리가 종신형연금에 가입해야 되는 이유도 평균보다 더 오래 살까봐 가입하는 거지, 평균보다 일찍 죽을까봐 아니면 평균에 죽을까봐 가입하는 거는 절대 아닌데, 그게 확률이 앞으로 갈수록 커질 것 같다라고 하면 우리가 배팅을 미리 해두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좀 해봐야 된다. 평균에 벗어난 대표적인 사람이 이분입니다. 잔 루이스 칼망이라는 분인데 1875년에 태어나서 1997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122년 164일 살았습니다. 기네스북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는 사람으로 기록돼 있어요. 물론 자기 이거보다 더 오래 살았다고 혼자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출생증명서랑 사망증명서가 다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이분입니다. 이게 22살 때 찍은 사진이고요. 이 사진을 찍고 100년 뒤에 죽었어요. 이게 121살 생신 때 사진이고, 사진 찍고 1년 반을 더 살아서 122년 164일 사는 기록이 지금 남아있어요. 프랑스 남부의 아를 지방에 산 사람인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분이 돌아가시기 100년 전, 그러니까 97년에 돌아가셨으니까 1897년에 22살의 프랑스 남부에 살고 있는 아가씨한테 가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당신 몇 살까지 살 것 같습니까? 몇 살이라고 답할 것 같아요? 당시 프랑스, 유럽 지방의 여성의 평균 수명은 50살이 안 됐어요. 그럼 뭐 언저리 이야기하면 50살, 60살 정도 이야기할 건데 60까지 산다고 생각했으면 이분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확하게 2배를 더 사는 거죠. 2배를. 제가 궁금해서 제 프랑스 남부의 아를 지방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심지어 가보거든요. 거기에 빈센트 반 고흐가 별이 빛나는 밤에 그림을 그렸던 그 지방이거든요. 이 아가씨의 삼촌이 운영하는 문방구에 빈센트 반 고흐가 고객이었어요. 물감이랑 팔레트를 사러 왔다고 남아있더래요, 자료가. 자료가 뭐 남은 이분이 기록을 쭉 찾아보니까 90살 됐을 때 주택 매매 계약서가 하나가 남아있어요. 이분이 집을 어떻게 팔았는지 제가 조건을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동네에 살고 계신 90살 되신 분이 내가 말한 조건으로 집을 팔면 살지 안 살지, 안 사실 분만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시가 1억 원짜리 집이고요. 제 나이는 90살입니다. 지금 이 집을 사시는 분은 1억 원을 목돈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매달 1일 날 제가 살아있는 거를 확인하시면 50만 원씩 주는 조건이에요. 언제까지? 제가 죽을 때까지만. 죽는 날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요. 자, 동네에 90살 먹은 할머니가 이 조건으로 집을 판다. 안 사실 분. 일단 머릿속은 무슨 생각해요? 저 인간 언제 죽을까부터 생각할 거 아니에요. 1년을 살면 600만 원, 10년을 살아도 100살까지 살아도 6천만 원, 집값은 1억이면 손해볼 확률이 별로 없다면 얼른 뛰어가서 계약을 해야죠. 동네에 살고 있던 47살 먹은 변호사가 가서 계약서를 씁니다. 변호사가 계약서를 썼으니까 얼마나 잘 썼겠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떤 조건으로 집을 받을지 계약서를 꼼꼼하게 썼어요. 그리고 30년이 지났어요. 변호사가 먼저 죽어요. 할머니가 120살, 변호사가 77, 변호사가 먼저 죽어요. 근데 계약서 어디를 봐도 변호사가 먼저 죽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조항은 없어. 지가 더 오래 살 줄 알았지.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죠. 그래서 민법에 의해서 계약을 승계를 받아가지고 배우자가 2년 반을 더 붙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넘겨받아요. 집을 넘겨받아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32년을 부었어요. 알로 들어간 돈만 얼마예요? 한 2억 들어갔죠. 변호사가 실수한 건 뭘까요? 그렇죠. 그게 거꾸로 얘기하면 평균의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저 사람 이미 평균 넘어서 곧 죽을 거야. 생각을 잘못한 거죠. 할머니가 근데 잘 생각해보면 자칫 잘못하면 한 달치만 받고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저런 계약을 했을까? 죽어서 부자는 의미가 없어요. 죽어서 집 한 채 남아있어봐야 의미가 있죠. 살아있을 때 캐시플로가 꾸준히 나오는 게 훨씬 자기한테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는 거, 장수시대의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덩어리 자산, 럼섬하게 덩어리로 있는 자산도 중요하지만 나한테 더 중요한 자산은 매달 월급처럼 꽂히는 자산들이 훨씬 더 소중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캐시플로우를 만들어 두는 것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저랑 내기 한번 해볼게요. 호텔 수영장이에요. 가가지고요. 여러분이 여기 서 있고 제가 여기 서 있고요. 여기 건너오시면 제가 오는 순서대로 선착순 10명한테 금을 한 장씩 드릴게요. 여기 어느 정도냐면 평균 수심 120cm. 아주머니들이 딱 들어가가지고 뭐 하는데 아쿠아로빅 하시는데 요 정도 건너오시면 드린다 그러면 처음에는 쭈뼛쭈뼛 하다가 한 명이 와 건너가서 받기 시작하면 진짜 주네 싶으면 우르르 건너가시기 시작할 거예요. 자, 똑같은 평균 수심 120cm예요. 여기 서 계시고 건너오시면 이번에 금을 10량씩 드릴게요. 저수지예요. 건너오시겠어요? 왜 안 건너오세요? 똑같이 평균은 120인데. 막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여기서는 한국 사람들이 어디가 수심이 깊으냐, 물살은 세냐, 바닥은 안 미끄럽냐, 가다가 푹 빠지는 데 없냐 이런 질문하죠. 그거 왜 물어봐요? 우리가 평균 수명이 85세 시대를 살아가는 게 호텔 수영장을 건너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수지 건너가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가 언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단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준비를 해야죠. 꼭 일찍 죽을 것처럼만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않을 확률도 상당히 높고 그럴 때도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현재 60세인 분이 언제 죽는지를 통계청에서 분포도를 그려놓은 겁니다. 평균 기대 여명은 25년 정도 돼서 85세가 기대 여명이에요. 근데 85세 이전에 돌아가시는 분 다 합쳐도 49.7%예요. 절반은 그 이후에도 살아있어요. 제일 많이 죽는 나이는 91세입니다. 그래서 어디 상가집 가시면 91세 이전에 돌아가시는 분들은 뭐예요? 남들보다 덜 살고 가신 거예요. 이 뒤쪽에. 우리는 자산 관리할 때 뭐 해야 되냐면 이때도 잘 살아야 되지만 이때도 잘 살아야 되죠. 잘 산다는 의미는 부자가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만큼의 소득이 있느냐의 문제로 훨씬 더 다가옵니다. 내가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들어간 돈들이 있잖아요. 그 돈이 월급처럼 꾸준히 나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번 생에 부자가 되긴 힘들어도 이번 생에 가난해지고 싶진 않잖아요. 이때도 잘 살아야죠. 그러려면 제가 보기에는 캐시플로우가 있어야 돼요. 그 캐시플로우를 어떤 순간에도 계속 나오는 캐시플로우를 만들어 둔다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들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겠어? 이게 뭐냐 그러면 65세인 사람이 특정 연령까지 살아남을 확률입니다. 90세까지 여자분들, 여기 여성분들 많으신데 42%가 92세까지 살아있어요. 100살까지 살 확률 한 4% 정도 됩니다. 이게 2년 전에 만들어졌던 통계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볼게요. 이게 작년에 만들었던 통계인데 2017년도, 1970년대 기준으로 비교한 거예요. 1970년대 20살인 사람은요. 기대 여명이 한 44년 정도 됐어요. 그럼 몇 살이에요? 64세? 맞나요? 20에서 44년 다음에 64세 정도 되죠. 더하기 빼기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애들 공부만 시키지 마시고 본인도 가끔 계산도 해보시고 그러면 본인이 64세 정도까지 될 거라고 생각하면 60세나 70세 그러면 지금 이때면 한 45년 지난 거죠.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죽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때 나 이미 죽었을 나이인데 지금 와서 딱 보시면 또 몇 년이 남아있어요? 15년이 남아있어요. 이게 뭐냐? 타겟이 움직여.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되냐면 움직이는 타겟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고정된 타겟에 넣고 공기총을 쏘는 게 아니고 클레이 사격 같은 걸 하는 거예요. 클레이 사격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료를 하나 주더라고요. 이렇게 날아가는 클레이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쯤 있으면 여기 놓고 쏴야 된대요. 그러면 지금 2019년도에 재무 설계를 하면, 노후 설계를 하면 한 10년이나 20년 뒤에 수명표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클레이 사격의 원칙. 총알을 단발로 쏘는 게 아니라 산탄을 쏴요. 가면 팍 퍼지는 탄을 쏜다고요. 왜?
대충 맞으라고. 대충 맞으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면 좀 범위를 넓게 놓고 설계를 해야죠. 그게 우리가 자산 관리할 때 고민을 해야 됩니다. 부자로 산다라는 것들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가난해지지 않는 건데, 그 가난해지지 않으려면 캐시플로가 꾸준하게 잘 나오게끔 설계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자산을 어떤 형태로 가져갈 거냐? 제가 보기에는 곡간형 자산이 있고 우물형 자산이 있어요. 내가 은퇴가 딱 하는 시점이 됐는데 제가 곡간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곡간 안에 곡식이 가득 차있어. 기분 되게 좋죠.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계속 빼서 써야 되잖아요. 저게 떨어지기 전에 죽으면 좋아. 죽으면 좋은 게 아니죠. 근데 저기 다 떨어졌는데 살아있으면 또 골치가 아프잖아요. 기분은 처음에 봤을 때 가득 차 있으면 좋지만 이게 자꾸 줄어들 때마다 느끼는 기분이라는 게 되게 불안해요. 근데 이 우물형 자산은 뭐냐면 지금 처음 봤을 때는 뭐 가진 것도 없어요. 근데 길어 쓰고 다음날 가면 또 뭐예요? 또 나와요. 그럼 우리가 노후 설계를 할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숨을 쉴 때만 무조건 들어가는 비용들 정도는 어떻게 돼요? 우물처럼 만들어 놔야 돼요. 꾸준하게 나오게끔 만들어 놓고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것들은 곡간에서 꺼내 쓰도록 자산 설계를 해두는 게 자산 관리하는 데서 되게 중요하죠. 나이를 그거 은퇴하시면은 모기 힘주고 다니는 사람들이 다 선생님들이잖아요. 연금이 많아서 그렇죠. 근데 연금이라는 거는 또 어떤 부분에서 의미가 있냐 그러면 가입은 지금 하지만 연금 수령 방법을 선택하는 건 미래잖아요. 그 미래 시점에 가서 외국의 연금 교과서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분들은 가입을 할 때는 또 건강하지 않으신 분도 가입하고 건강한 분도 다 가입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쭉 돼서 보면 건강한 사람만 종신지급형 연금을 선택해서 가버린다는 거예요. 연금은 뭘 사는 거냐 그러면요. 지금 가입하고 20, 30년 뒤에 나의 건강 상태에 대한 옵션을 사두는 거예요.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는데 안 아플 때 내가 선택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옵션을 사두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을 평가하는 방법이 달라요. 보통 수익률 평가할 때 어떻게 해요? 낸돈 대비 쌓여있는 돈 가지고 수익률 평가하죠. 연금의 수익률은요, 낸돈 대비 쌓여있는 돈이 아니고요, 낸돈 대비 받을 돈이에요. 그런데 수명이 늘어나면 받을 돈은 계속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률을 적립금 가지고 평가하는 거는 연금을 평가하는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는 것들 한번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금, 은퇴 후에도 왜 투자를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공무원 강의를 제가 많이 가는데 공무원 강의를 가면 예전에 제가 10년 전에 강의를 가면 질문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공무원 연금으로 받는 게 좋아요? 일시금으로 받는 게 좋아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했어요. 요즘 그런 질문 아무도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그 100명이 가면 94명이 다 연금 받아요. 그때 질문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 담당자한테 물어봤거든요. 왜 진짜 94명이냐 그랬더니 나머지 6명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일시금을 받는 거지 할 수만 있으면 다 연금 받으려고 한다. 근데 궁금한 거는 30년 전으로 가보면 100명 중에 한 30명 정도만 연금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3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걸 우리가 한번 파악해 봐야 되잖아요. 첫 번째, 30년 동안 매년 평균 수명은 0.5년씩 늘어왔습니다. 그 수명이 15년이 늘어났어요. 그럼 연금을 선택하면 15년치를 더 받으니까 뭐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금을 선택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여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게 잘 설명이 안 돼요. 이건 뭐지? 왜 이렇게 많이 늘었지? 언제부터냐면 2000년대부터 2007, 8년도까지가 확 늘어났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때 이게 대한민국 정기예금 금리입니다. 금리가 쭉 떨어지면서 내가 목돈을 받아서 운용해서 그만큼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지자 사람들은 뭘 선택하기 시작해요? 캐시플로우가 있는 자산들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캐시플로우가 있는 자산의 가격들은 다 올라가죠. 부동산, 또 뭐 있어요? 채권, 연금, 공무원. 공무원은 취업만 되면 한 60년짜리 캐시플로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자산 가격들이 이렇게 막 움직여가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해드리듯이 종신연금의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결국 연금의 현가를 투자원금으로 나눈 거잖아요. 저게 수익률이에요.
근데 보통은 적립금 가지고 평가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살 수 있고 그거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그럼 연금의 현가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미래에 받을 연금을 현재 가치로 디스카운트하는 게 연금의 현가잖아요. 그 디스카운트하는 금리가 낮아지면 가격은 가치는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채권 맨날 이야기할 때 금리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러면 자연스럽게 금리가 떨어지는 시점에 연금의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수명이 늘어나면 또 어떻게 돼요? 수명이 늘어나면 또 현가가 올라가죠. 그럼 배팅을 할 때 금리가 떨어지고 수명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연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몸값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제가 공무원 강의를 가면 항상 보여주는 자료가 이겁니다. 당신의 몸값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라고 하면 공무원 연금 받는 사람 평균이 한 250만 원 정도 받거든요. 1년에 한 3천만 원 받잖아요. 그분이 만약에 60세, 60 정도 된다라고 하면 그분의 몸 가치를 계산을 해보면 7억 3천 정도 돼요. 그 미래 가치를 현가로 땡겨내면. 그리고 이 강의를 딱 듣는 순간부터 강의가 그 다음부터 되게 쉬워져요. 마음이 되게 푸듯하고 따뜻해지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몸값을 연금의 현재 가치를 한번 좀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공무원들이 연금 많이 받는다고 막 불만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공무원들은요 보시다시피 자기가 내는 돈이 얼마냐 그러면 8에서 9%를 내요. 우리는 국민연금 얼마 내요? 4.5 내고 회사가 4.5 내주죠. 여기는 본인이 한 9% 내면 국가가 9%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연금을 2배를 받고 있어요, 걔들은. 그러니까 연금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고민하면 공무원처럼 살려면 반 정도 공무원이 내는 만큼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자산을 하나 더 가지고 있으면 그런 종신형 자산들을 하나 더 가지고 있으면 공무원만큼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잘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산으로 한 번 더 가져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금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게 폴 사무엘슨이라는 사람이 이게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이상한 말을 하나 해놨더라고요. 생물학적 금리라는 개념들의 이야기를 써요. 이게 뭐냐 그러면, 고령화가 진척이 되면 금리가 떨어지더라. 그래서 전 세계 국가를 쭉 비교해 보니까 부양 비율이 막 높아지면 전체적으로 금리가 확 떨어져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금리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소비가 줄어들면 과잉 생산이 되어 있고, 그러면 과잉 생산되면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그럼 자금을 안 갖다 쓸 거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는 구조로 흘러간다는 게 이 사람의 논리고, 그래서 실증적으로 검증을 해보면 거의 또 고령화가 많이 진척된 나라들의 금리들이 계속 떨어지는 경향들을 보이는 거죠.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금리가 떨어지는 추세에 있고 고령화가 진척되는 추세에 있다고 그러면 연금자산의 가치라는 것들은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 제가 갔다가 사진 하나 찍은 겁니다. 자, 다이아에 와서 예금하십시오 했는데 금리가 얼마예요? 0.3%예요. 이게 더 놀랬던 거예요. 이게 특판 예금이래요. 실제 보통 예금 금리는 0.025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느니 차라리 차비를 아끼자. 금융기관 간의 차비를 아끼는 게 이자 받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그래서 집집마다 뭘 둬요? 금고를 둬요. 이게 2011년도 쓰나미 왔을 때 집 다 떠내가지고 금고 막 캐가지고 학교 강당에 모아놓은 거예요. 저게 우리나라 한 해 예산 규모가 일본에는 단스 예금으로 들어가요. 장롱 예금으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니까 어차피 증식이 안 되니까 집에 두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금리가 떨어질 때 자산을 어떻게 불릴 거냐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리스크를 테이킹 해야 된다는데, 리스크 말만 들어도 되게 무섭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봤더니, 그래서 제가 영어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리스크 앞에 쓰이는 동사가 뭐가 있는지 봤더니 대부분 테이크 동사를 써요. 테이크 리스크. 리스크를 취한대요. 근데 리스크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위험이라고 많이 번역하죠. 위험을 뜻하는 다른 영어 단어가 데인저가 있잖아요. 저희 아들한테 읽어보려고 했는데 단거 이렇게 읽길래 단거는 위험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데인저 앞에 쓰는 동사를 찾아봤더니 이게는 어보이드 피한다는 동사를 많이 써요.
이 둘이 좀 뭔가 달라요. 그래서 리스크의 정확한 정의는 뭐냐 그러면 지금 내가 가운데 중립적인 상태에 있으면 내가 그걸 테이킹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예전에 선전 중에 혹시 레스비 선전 혹시 기억하세요? 유시연이 나오고 전지현이 나오고 전지현은 앉아있고 유시연은 서있고 버스 안에서 전지현이 싹 내리면서 저 이번에 내려요 이렇게 했더니 유시연이 막 쫓아가면서 전 두 정거장이나 지났어요 하는 그런 선전이 있었어요. 그 전지현이 버스에서 내리면서 한 행동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테이커 리스크 했다 그래요. 아무 말 없이 내렸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겠죠. 내리면서 저 이번에 내려야 하니까 유시연이 반응했죠. 걔는 가만 놔뒀으면 끝까지 갈 놈이에요. 왜냐면 두 정거장 지났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걔가 리스크를 테이킹 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 시즌2가 있어요. 전지현 대신 나온 게 명세빈이고 유시연 대신 나온 게 박용화인데 명세빈이 앉아서 일어나면서 저 여기서 내려요 그랬더니 박용화가 저는 못 내려요. 옆에 여자친구가 팔짱을 탁 끼는 거예요. 리스크는 테이킹하면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안 좋을 게 두려워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얻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는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데인저는 뭐예요? 지금보다 안 좋아지는 쪽으로만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피해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이 리스크를 번역할 때 위험으로 번역해 버렸더니 우리 뇌 속에는 위험의 자리를 데인저가 차지하고 있어요. 위험하면 피하라. 리스크는 피해라. 그러니까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혼자 살아야 돼. 리스크를 테이킹 하지 않는 거죠. 그 리스크의 개념하고 데인저의 개념을 조금 구분하셔야 돼요. 테이킹 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는 피하는 게 아니고 매니지먼트,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란 말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위험으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위기로 번역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위태로움과 기회 요인이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라는 것들을 할 때는 잘 생각해 리스크가 뭐냐에 대한 개념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 우리가 리스크 이야기할 때 많이 하는 애가 뭐냐면 이카루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이카루스 이야기하면 또 높이 날다가 떨어져 죽은 애 정도로 알잖아요. 얘 아버지가 다이달로스인데 뭐든지 만들 수 있는 애예요. 섬에 갇혔는데 아들하고 자기하고 날개를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섬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냐면 야 이거 밀랍으로 이렇게 새 털을 붙여서 만든 거니까 네가 너무 높이 날면 녹아서 떨어져 죽을 수 있어. 이걸 투자 세계로 딱 오면은 공격적으로 자산 운영하다가 한 방에 훅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 그럼 사람들이 아예 공격적으로 높이 안 날라고 그래요. 근데 이 아버지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근데 말이야 우리가 지금 지중해를 건너야 되는데 네가 높이 나는 게 무서워서 낮게 날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지중해의 습한 바람 때문에 날개가 어느 순간 무거워져서 떨어져 죽어. 질문. 높이 날다 떨어져 죽는 게 억울할까요? 낮게 날다 떨어져 죽는 게 억울할까요? 죽은 놈은 똑같아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적정하게 잘 날아야 돼요. 적정하게 잘 날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산 관리할 때 이걸 한번 볼게요. 변액연금이나 이런 자산 관리를 할 때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항상 운영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평균 5% 수익을 내요. 올해도 5%, 내년도 5%, 그 다음에도 5% 이렇게 내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B는 똑같이 평균 5%를 내는데 올해는 20%, 내년에는 마이너스 10%, 20%, 마이너스 10%를 내요. 평균도 5%가 나오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누가 더 수익률이 좋아요? 꾸준히 5% 낸 애가 수익이 더 좋아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 투자의 세계는 마이너스 50은 플러스 100이라는 법칙이 적용됩니다. 내가 1억을 투자해서 마이너스 50%가 나면 얼마가 되죠? 5천만 원이 되죠. 이걸 다시 1억을 만들려면 50%만 수익을 내서는 안 돼요. 100% 수익을 내야 되죠. 그러니까 덜 잃어야 돼요. 자산 관리할 때는. 근데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투자를 하면 무슨 실수를 하게 되냐 그러면 내가 첫 해 5% 냈어요. 딴 애가 20%, 30%, 40%낸 애가 여기 서 있어.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5% 내가 초라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또 포트폴리오를 바꿔버려요. 그러면 얘네들은 먹고나 빠지는데 나는 먹지도 못한 상태에서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꾸준하게 누려가지고 적정한 높이로 잘 나는 게 장기 자산 관리하는 데서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작은 수익률 가지고도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요. 그것들을 이제 고객한테 믿고 설명할 수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세상에서는요, 투자로 인한 변동성도 리스크지만 그보다 더 큰 리스크는 무전장수예요. 인생의 마지막에 돈이 남느냐, 내가 남느냐. 누가 남았으면 좋겠어요? 돈이 남으면 억울하겠죠. 내가 남으면 무전장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 관리하실 때 우리가 이 고민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드라마 중에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가 있죠. 그 마지막에 나오는 대사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사람들을 쭉 보고 상담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들은요, 어제 하지 않은 일을 후회해요. 그리고 내일 할 일을 고민해요. 그리고 오늘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어제와 똑같은 오늘, 오늘과 똑같은 내일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려면 오늘 뭔가 행동을 바꿔야 되잖아요. 고객분들한테나 본인 자신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고객을 바꾸는 것보다 나를 바꾸는 게 쉽거든요. 내가 바뀌어야 고객도 바뀌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오래 사는 사회에서 내가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 전해드리면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서 감사합니다.